네, 민주당 충청권 순회 경선이 조금 전 2시부터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에 이은 두 번째 격돌의 승자는 누구일지 추미애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민주당 충청 경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시작 전에 기자 현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또 치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정말 관심이 큰 날입니다. 예. 왜냐하면 호남 경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60% 이상 득표를 해서 압승을 거뒀는데 오늘 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겨서 50% 이상 승리를 한다면 4월 3일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만약에 안방인 곳에서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는다. 또 아니면 거의 박빙의 상태로 바짝 붙는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문재인 대세론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영남, 수도권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는 결선 투표까지 가서 4월 8일 날 결판이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선 결과, 충청도의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인단 214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56.5%가 수도권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부분에 사실은 유권자들이 다 수도권에 있다. 그렇다면 일단 호남 지역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충청 지역이 6.4%입니다. 예. 전체에서. 그리고 영남 지역이 이제 9.9%. 그렇다면 충청 지역에서 오늘 일단 기선을 잡는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고요. 수도권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시장 경우도 앞으로 이제 가능성을 살려놓는 건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영남 지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이 영남이고 수도권에서도 일정한 안정적인 지세가 있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서 만일의 경우 선전한다, 1위를 한다면 사실상 굳혀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후보가 만일의 경우 1등을 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후보로 가는 길들을 예약한 셈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정말 총력전을 펼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 것인지, 특히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충청권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동률입니다. 거의 29.2 대 29.6이라든가 이런 수치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청권에서 오늘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말 손에 땀을 쥐는 지금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현재 약 11에서 12%대 지지율이 충청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5% 정도로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영남권,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후보의 추격전 그리고 사실상 거의 예약이 됐다, 대세론이다 얘기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의 오늘 기세가 어느 정도일지 정말 주목이 되는 오늘 경선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청 지역의 안희정 지사의 텃밭이기는 하지만 사실 노영민 전 의원 등 좀 충청 인사들이 현재 문 전 대표를 돕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들 숫자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 후보 쪽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청 지역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박빙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호남 지역의 경우에 그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하고 대체로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초박빙에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어떤 결과를 낼지에 따라서 이 다음 경선에 바로 영향을 주는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경선 흥행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64.5% 정도의 득표율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득표율을 올렸는데 그것들이 민주당 지지층에, 호남 지지층에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후보 쪽에 좀 쏠림 현상을 낳은 측면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대세론이 그대로 충청권에 전이가 돼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보다 상승세를 탈 가능성과 함께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의 위기의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결집을 하고 또 그분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이 새 규합을 한다.
그러니까 충청도는 안희정의 안방인데 우리가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안희정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은 두 후보 간의 각축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결과고 또 이재명 후보는 목표가 15% 득표인데 예. 15%를 일단 득표를 하면 수도권에서 자기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15%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이거 또한 관심사입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지켜볼 부분이겠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청 지역은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기 때문에 또 뭐 별명도 있잖아요. 충남의 엑소다, 충청의 엑소다 뭐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 이런 만큼 압승을 좀 못하면 타격이 좀 있겠죠. 당연히 타격이 예. 있죠. 가능한 한 1등을 해야 되고요. 1등도 가능한 한 충청권의 마음을 사고 있고 예. 또 충청 출신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주된 우위를 보이는 지역이 충남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 대전이라든가 충북 지역은 사실은 민주당의 뭐 강세 지역이긴 한데 주로 또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또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예. 사실은 이런 경선 전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적인 후보의 지지도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안희정 지사를 더 앞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여기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된다. 사실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고 수도권으로 간다면 사실은 크게 본인의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 철학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본인의 안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은 그런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충청권에서 분명히 갖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오늘 적극적으로 뭐 연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안희정 지사가 일부 사실은 뭐 정치 측면에서는 정치 철학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건 좋지만 경선 전략과 본선 전략을 일단은 좀 순서를 엇바꿔서 간다거나 예. 대연정이나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본선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예. 경선 때부터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이런 적폐,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큰 상황에서 나왔던 이런 전략들이 일부 큰 흐름에서는 엇박자가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과연 충청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로 좀 이걸 수용하고 우리 안희정 지사 우리 출신을 키워보겠다는 예. 마음으로 가져갈지 안희정 지사로서는 정말 오늘이 건곤일척의 대승부가 되는 셈입니다. 예. 사실 어제 충청 경선을 앞두고 좀 안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흑백 논리에 갇혔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계속 그런 논리를 좀 펴왔어요. 문재인 후보 쪽을 비판을 하면 그게 우리가 비판하는 쪽이 악인 양. 그래서 안희정이 아이 버렸네. 이런 공격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너무 선악 이분법에 빠져 있고 문재인 후보 쪽이 하는 건 모든 게 선이고 비판하는 쪽은 모든 게 악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진정한 개혁을 할 것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 문제의식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조직력이나 민주당 지지층 내의 그 지지율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잘 안 먹혀요. 우리 김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희정 후보는 그동안의 전략은 뭐냐면 당내 지지층의 이 세는 워낙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흔들기 위해서 당 바깥에 계신 분들, 뭐 중도 우파층 이쪽을 공략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대연정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지지율을 올렸는데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지지율을 가지고 안을 흔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현재 안 통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안희정 충남지사로서는 약간 운도 나쁜 측면이 있는 게 호남을 제일 먼저 경선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호남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안희정 후보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지율은 못 올렸어요.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호남에서 그래도 2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이제 이것이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3등을 했다면 충청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예. 일단 2등을 했기 때문에 충청에서 다시 한번 동력을 살릴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4월 8일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4월 3일 날 1차로 끝나느냐 이런
결과가 낳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좀 다급해진 안 지사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세가 사실상 문재인 대세론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특히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본인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적임자라는 점들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자들의 마음을 일단은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아주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상황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와 보수 진영까지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 대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경선 때문에 확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중도 보수층의 마음이 지금 안철수 대표 쪽으로 상당히 이동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그런 부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동력이 좀 약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고향의 힘 그리고 그동안에 본인도 역시 충남 도정을 위해서 뭐 재선까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분명하게 한국 정치가 가야 될 길은 역시 또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대통합의 국민 통합의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블랙리스트로 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 편가르기 하면서 이랬던 정치에서 이제는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 지사의 그런 여러 가지 화두, 대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대에 맞는 측면은 있지만 선거라는 이 국면에서는 또 지지층의 마음을 끌어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충청권에서 정말 기대주로서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굉장히 다급한 마음도 있고 또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본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결과는 시간이 좀 지나고 이따가 6시 한 35분쯤에 나오는 걸 또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역시나 가정입니다. 안 지사가 오늘 충남에서 몰표를 이끌어낸다면 다시 안희정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일단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몰표라고까지 뭐 하지 않고 예. 1위를 했다 손 치면 안희정 후보는 결선까지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희정이 충청에서 1위를 했다. 그러면 내일 뭐 각 신문의 타이틀이 안희정 1위, 문재인 대세론 흔들 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커요. 예. 문재인 대세론이 생각만큼 견고하진 않구나. 예. 게다가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골고루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세론을 보다 강화하려고 했는데 예. 이 대세론이 흔들거릴 경우에 영남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가 1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선거인단의 53% 정도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라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전략은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3일 날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예. 그다음 본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략의 차질이 빚어져서 4월 8일까지 늘어진다면 사실은 뭐 1등, 2등 중에 결선을 하게 되고 3위가 탈락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3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잖아요. 그 표는 문재인 후보한테 더 갈 가능성 커요. 저는 그래서 4월 8일까지 경선이 가더라도 결국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안방 대세론이었다. 예. 허약한 대세론이었다. 이런 공격을 다른 진영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오늘 충청도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1위는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성적표를 어느 정도 받는다면 무난하게 지금의 대세론을 좀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는 정말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기세입니다. 예. 특히 호남 지역에서 사실은 고전도 예상됐습니다. 뭐 전두환 표창장 발언이라든가 몇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사실은 호남 지역의 민심 이반의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를 훨씬 넘는 60.2%의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전체 판에서 가장 앞서가는 리더다라는 그런 이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충청 지역에서 일단은 유의미한 득표를 많이 해낸다면 혹시 뭐 1위를 약간 놓치더라도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 된다면 다음 경선이 이제 영남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 아무래도 부산 뭐 PK 지역을 비롯해서 역시 그동안 쌓았던 뭐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도 많이 배출됐고 예.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서는 뭐 부동의 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워낙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실수, 특히 캠프 진영의 뭐 각종 구설수라든가 또는 뭐 후보의 정책에서 뭐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탄탄한 정책과 그다음에 내부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캠프의 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세론들은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안희정 지사가 오늘 충청권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거나 또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또 그동안 뭐 인지도라든가 아무래도 역할이 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슈를 끌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언더독 효과, 물론 앞서가는 뭐 이 편승 효과도 있지만 예. 정말로 이 현재 뒤처지고 있는 후보들이 막판에 기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여론의 일정한 바람을 만들어낸다면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선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시장은 뭐 살짝 언급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오늘 뭐 앞서 이제 15% 득표가 목표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역전의 발판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재명 시장은 호남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한테 2위를 뺏기긴 했지만 정말 소수점 차이로 뺏겼기 때문에 19.23%였죠. 이재명 시장이 확보한 그 지역위원장이나 의원 숫자에 비하면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준 거예요. 역시 안희정 후보도 의원 숫자나 위원장에 비해서는 제법 많은 득표를 한 건데 이재명 시장은 지금 그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선전을 해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서 2위는 해야 되겠다 이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선으로 가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1대1 대결을 하되 안희정 후보가 만약에 탈락한다면 그 표를 흡수해서 역전을 하겠다 이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청도에서 본인이 목표한 15%를 만약에 넘긴다면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5%가 과연 그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희정 후보 역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오늘 충청에서 결판을 내야 안전하게 4월 3일 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후보 입장이 다 절박하고 절실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인데 결국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지지율로 봐서는 15% 득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나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상 스스로가 이제 기대하는 그 수치보다 좀 저조한 성적이 나올 경우에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은 동력이 많이 좀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인 3일 달렸는데 그러나 호남 경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9.4% 거의 뭐 5차 범위도 아니고 거의 0.6%포인트 차이에 2등, 3등이었기 때문에 2등이나 다름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은 굉장히 민주당 내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노선을 가져왔고요.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또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성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정을 하면서 정책에 정통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진보적인 후보라는 그 유상을 확립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충청권에서 15% 정도 가까운 유의미한 득표가 된다. 또 본인이 안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남권에서도 사실은 이런 바람이 이어진다면 영남권에서도 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수도권으로 만일에 연계된다. 그렇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번 경선이 대부분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역선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대신에 좀 더 지금보다는 그동안에 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그런 SNS 그룹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최근에 좀 저조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풀 가동되고 이재명 시장을 알리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요. 그리고 몇 가지의 정책 어젠다를 좀 더 심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이재명 시장이 사실은 민주진영의 어떤 보루로서 또 정책에 정통한 그런 정치인으로서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것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시 이재명 시장이 좀 저조한 성적을 보일 경우 좀 어떤 보관이 있을지 이번에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면 뭐 본인이 어떤 정책을 지금 정책 가지고 승부하는 거는 조금 끝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책은 이미 토론회를 통해서 다 제시가 됐고 뭐 공방이 벌어져 가지고 정책의 차이 때문에 득표를 뭐
하거나 놓치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적어요. 이미 지지층은 어느 정도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 만약에 오늘 뭐 생각만큼 득표를 올리지 못한다면 수도권에서 전략의 차질이 빚어질 거예요. 수도권 득표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은 결선에 가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를 넘겨서 만약에 15%에서 20% 사이에 득표를 한다면 수도권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뭐 15% 미만으로 본인이 목표한 것보다 떨어진다면 이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잠시 뒤, 이제 한 4시간 뒤죠. 6시 35분에 수기 검표가 진행된 뒤 또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박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가 또 내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이어볼 텐데, 자, 그 출석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결심의 배경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절박함이죠. 예. 결국은 뭐 나가지 않는 것이 또 뭐 어떤 그 체면이라든지 뭐 또 정치적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고요. 본인의 입장이 되면 말이죠. 지금 뭐 이영하 변호인이라든지 이렇게 변호사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법원에서 재판장께 그 담당 판사에게 그 자신의 입장을 직접 어떤 피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원인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예. 앞서 조금 전에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 또 이런 소식도 들어왔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사실은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었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한 변호사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계속해서 탄핵 심판이라든지 검찰 수사에 임했던 변호사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을 피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 부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298억 원에 대해서 뇌물죄로 이 삼성 부분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김기춘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부분 이것도 여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이 공소장에 적시되었던 부분이 이 구속영장에 바로 다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혐의를 부인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어떤 관계 없음이라든가 자신의 고의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력할 것인가 이게 예.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입장을 내가 왜 구속이 되면 안 되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원래가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 검사의 그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그 판사가 직접 알아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의자 같은 경우는 죄는 분명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구속을 시켜서는 금방 뭐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는 집안에 노모를 모시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면 그 노모가 크게 잘못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가 왜 구속이 되면 안 되는가를 피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 또 이제 지금 자신이 검찰에 가서 21일 날 말이죠. 장기간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 난 도저하지 않는다. 라든지 내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그 판사에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다시 말하면 구속이 되면 안 되는 구속하지 않아도 내가 재판에 열심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부르면 수사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네. 갖고 있는 반전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오늘은 뭐 반전 카드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 심사를 받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와는 내용은 같겠지만 어떤 발언의 톤이랄까, 어조랄까, 태도 같은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가 그런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상당히 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예. 본인이 억울한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검찰에서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검찰은 그거를 뭐 다 어느 정도 받아서 저기를 했는지 몰라도 예.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 앞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되 좀 더 차분한 어조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아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구속시켜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적인데 그런 격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뭐 이미 뇌물 혐의에 대해서 본인의 그 혐의 없음과 관계 없음을 소명을 하겠지만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검찰의 영장에 그게 적시가 돼 있잖아요.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고 그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현재 관련된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진술을 번복시키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증거인멸을 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할 능력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검찰은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삼성동 자택에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시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어떤 호소조의 그 이야기를 해가면서 판사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총 13개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시간 30분 동안 심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안이 뇌물죄라고 예. 하는 것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시간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더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담당 판사가 말이죠. 3일간의 지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기록을 모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지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피의자를 통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그리고 그 증거하고 맞춰보는 것이죠, 소위. 맞춰봐가지고 이것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 그것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얘기하지 않은 그 피의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면 안 될 어떤 건강상의 예. 사정이라든가 내지는 가정상의 내지는 개인상의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담당 판사가 말이죠, 완전히 그 숙지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끝나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늦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7시간 반이 걸려갖고 한 5시 넘어서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좀 더 늦게 한다 하더라도 7시, 8시까지는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구의를 하면 말이죠. 24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10시 반에 출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10시 반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정을 안 하면 석방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새벽에 뭐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효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재판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율을 해가면서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좀 압축적으로 얘기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면서 제가 볼 때는 뭐 6시 정도까지는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기록 검토에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그 새벽에 6시까지 12시간이 남겠죠. 그래서 그 새벽 6시까지는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나오면 뭐 2, 3시에 나올 것이고 가장 늦게 나온다면 아침 6시 말이죠. 예. 그때까지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이 검토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가요?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사건 같으면요, 뭐 30분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2~3시간 되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만 쪽에 달하고는 이런 어떤 그다음에 구속영장만 해도 한 90페이지가 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3일 동안에 담당 판사가 강병 판사죠. 읽는데 12만 쪽이면 하루에 4만 쪽을 읽어도 3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는 것이라서 이제 물론 이제 강약을 두죠. 강약을 둬 가지고 예. 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한 업무에 지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거기서 이제 맞춰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피의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듣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기록검토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기록검토인데 이때는 이미 이제 기록을 갖다가 앞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검토를 하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6시까지 끝난다면 그때부터 새벽까지 이제 몇 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기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변호인단 주장하고 검찰 주장을 다 종합해서 예.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랄까요? 행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만일에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일단은 인신 구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정치 행위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지지자들은 아마 격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인 여진을 남길 겁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의 내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박 진영, 더군다나 요즘 삼박이라고 해서 삼성동 친박 그룹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든가 이런 정도로 불복하는 목소리까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는 시한을 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구속 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의 세력들을 좀 부활시키는 흐름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이 문제가 도리어 대선 국면과 향후의 보수의 운명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예. 결국은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보수, 다시 말해서 국정농단 사태, 국기문란 사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고 또 공직자를 부당하게 해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보수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과 거리를 두고 새롭게 보수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서는 보수가 새로운 출발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수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지혜롭게 사실은 지지자들도 잘 그런 위로를 해주고 해야만 앞으로 보수가 새롭게 정말 진보와 보수가 새롭게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구속 여부와 이 정치권의 어떤 파장 이거는 상당히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구속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 대선 전국에도 이게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의 부당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일부 대선 후보들이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또 나아가서는 사면 문제 이런 게 공약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 불구속이 된다면 아마 대선에 큰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불구속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 재판은 대선 이후에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진행이 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집거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커튼도 안 열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인 언행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불구속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전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다른 이슈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강부영 판사가 이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잖아요.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1974년생이고요. 예. 그리고 2006년부터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됐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막내 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제 전보돼서 왔기 때문에 영장을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담당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지, 이것이 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부판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주목되는 것은 뭐 판사들은 보통 신중하고 꼼꼼하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원칙주의자고 뭐 그런 것은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고요. 다만 이제 공부판사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말하자면 대언론 관계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부영 판사에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짐이 지금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판사가 이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 이것들을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무 제요라고 하는 영장 실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기준이 대법원에서 정한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참고하라라고 하는 기준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혐의의 유무라든지 구속의 사유라든지 구속의 필요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게 돼 있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여론, 다시 말하면 여론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어떤 그 상당하게 구속을 시켜야 된다 또는 안 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만연히 물리치지 말아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취지의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아니냐 판단할 때 헌법과 또 양심과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만연히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내지는 사회적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말이죠. 지금 그 우리 여론들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양측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런 것들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냐면 저는 그 공자가 한 말 중에 항용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오른 용은 말이죠. 항상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권력을 운용함에 있어 겸양지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갖다가 남용했다는 것을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권력을 어쨌든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한 남용 부분이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겸태라는 것이 있어요. 겸태라고 하는 것은 겸양의 마음으로 물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겸태,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이 뭐 파면돼 가지고 그런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재판장에 나가서 내가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재판부의 어떤 그 결정에 따르겠다. 다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망을 가거나 그런 염려는 없으니까 부디 이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읍소한다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